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드립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민아 시사평론가는 오늘 아침에 뭐 바쁘셨나 봐요. 아니, 택시에서 잠깐 제가 졸았는데 택시 타고 오다가 잠깐 졸았어. 네. 제가 졸았는데 왜 택시가 제가 생각한 만큼 가지 않고 있었는지 제가 중간 과정은 잘 모르는데 네, 도착했어야 될 시간인데 아직 이제 아닌 그랬구나. 희한하네. 돌았네. 택시가 돌았나? 아니 이제 뭐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었나 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예,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한남동 관저에 지금 계시는 윤석열 씨는 언제 체포되나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다 그거밖에 없어요. 정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휴대폰 보면서 체포됐나 뭐 이런 것도 짤로 나왔던데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탄핵이 이렇게 또 스무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체포만 되면 나머지 내란죄랄지 형사적으로 또는 군사법원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다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저는 있거든요. 근데 체포도 사실 뭐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 물론 체포가 딱 돼야 모든 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신년 운세가 뭐 잘 나와야 이제 그렇지. 앞으로 술술 풀리는 것처럼 그렇지. 체포가 돼야 또 술술 풀리는 것도 맞습니다만 체포가 안 되면 앞으로의 과정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이 체포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가 지져도 뭐 기차는 간다 뭐 기차는 이런 게 간다. 있지 않습니까? 예. 체포가 되든 안 되든 절차는 쭉 진행되는 겁니다. 체포가 되든 안 되든 이 예를 들면은 구속영장 뭐 이런 거는 이 별개로 체포가 되든 안 되는 구속영장 신청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사전 구속영장이나 이런 거를 신청해가지고 뭐 받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소 여부는 또 가능한 거잖아요. 불구속 그렇죠. 기소나 이런 것도 네. 가능한 것이고 기소가 되면은 재판도 가능한 것이고 이게 뭐 꼭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법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지금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죠. 제가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니고 그렇죠. 그게 전혀 아니라 당연히 체포하고 구속 수사 해야 되는데 체포와 구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상황은 체포나 구속이 없더라도 윤석열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윤석열을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 유죄로 만드는 것은 이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드러난 사실이 매우 명확관화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체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이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은 우리가 또 이 체포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뭐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안달복달하고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예.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경영 진행자께서 이 근거 없는 낙관론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냉정한 분이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고요. 이미 판은 기울었어요. 판은 기울었어요. 판은 끝났어요. 저는 끝났어. 그러니까 내란죄는 수사하면은 저는 무기징역 나올 거라고 사형까지는 잘 확신이 안 되고요. 무기징역은 최소한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탄핵도 저는 만장일치로 그 9대0 나올 겁니다. 한 명도 지금 권한쟁의 심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넣었는데 이거부터 빨리 처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22일 날 처리가 된다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체로 헌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의 우선순위도 이거부터 그렇죠. 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완전체를 꾸려서 우리가 법적으로만 보겠다라는 얘기고 법리로 보면은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끝났지. 뭐 그러니까 예. 탄핵이 되는 것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구속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무기징역 받는 것도 저는 무기징역 이상을 받는 것도 걱정 안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 와중에 이게 중세 시대에 그 쿠데타 일으켰던 친위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한 왕이 농성전 지금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왕에서 이제 그 성 쌓고 인간 해자 만들고 각지에 이제 옛날에 중세에서 딱 그랬잖아요. 구조 요청을 합니다. 나를 구하러 와라. 그러면은 이제 호족들한테 그러면 사병 끌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힘 44명인가 몇 그게 갔잖아. 이제 무장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온 거고 호족들이 간 거고 말로 이제 여론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란 상황이 좀 더 혼란스럽고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까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사실 그거 그렇지. 하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치르는 거다. 윤석열을 뽑은 대가를 저 포브스가 얘기했듯이 5,100만 국민들이 할부로 지금 다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연체가 돼가지고 갑자기 일시불로 왔다. 연체가 돼서 연체료를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빨리 연체가 안 돼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SNS나 유튜브에서 또 선전하고 막 지옥이라는 왜 넷플릭스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화살촉이라는 집단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유튜브 통해 가지고 사람들 막 선전선동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그거를 듣고 또 홀라당 넘어가.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도 희한한 사람들이고 그걸 자기 본인들의 말이 맞다고 뭐 이거는 그냥 극우 유튜버들 중에서도 학력도 좋고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게다가 뭐 극우 유튜버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윤상현이나 김민전이 그래버리니까 권성동이 그래버리니까 사실상 그냥 내란 옹호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윤석열 지키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그냥 윤석열 지키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유튜브 하는 분들 일부가 정말 그 극우 코인을 벌기 위해서 예? 그 하는 주장이고 예. 그리고 그 극우 코인에 올라타기 위해서 아주 소수의 정말 한두 명이 지금 그런다. 그러면은 그 한두 명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게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러면서 해야지. 그렇죠. 선을 그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정상적이면. 이 정통 보수 정당이라면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이제 흐름에 막 올라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제는 이제 그 44명의 이제 여당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에 막 갑니다. 관저에 가가지고 오늘 이 영장 집행하면은 우리가 육탄 방어하겠다 이래가지고 쫙 앞에 이제 딱 있고요. 심지어 근데 그 앞에 있으면은 부담스러워서라도 제가 그러니까 이 지나친 걸 기대하는 거죠. 안 올 줄 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 안 올 줄 알고 그렇죠. 그 시간에 다 늦게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간 거지. 그런 건데 예. 근데 그렇게 오면은 이제 부담스러워서라도 이제 제가 이제 과한 걸 기대하는 겁니다. 예. 제가 윤석열이면 부담스러워서라도 가라.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왔으면은 김치찌개나 먹고 가지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아 진짜? 밥을 먹고 가라. 그거 또 밥 나오면 또 반주도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이 44명은 그거는 저기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것이고. 예, 그건 또 거절을 해요. 밥을 거기에 또 장어도 한 수백 마리 있는 것 같던데 그 모르겠어요. 장어도 구워줬을 거 아니에요? 뭐 냉동 상태로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밥을 먹고 가라는 이거 정신 상태가 아무튼 뭐 제정신인가 싶고 그 다음에 이 권성동 등의 이제 지도부는 네. 헌법재판소를 갑니다. 헌법재판소를 가가지고는 이게 사기 탄핵이다. 어제 말씀드린 거 있죠. 어제 끝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내란죄를 뺐는데 그 내란죄를 빼는 얘기를 들어줘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 홍준표도 이야기하대. 네, 홍준표도. 들어놓고 막 이러는데 네. 그 와중에 조배수 의원이라는 분은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다. 장기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소 포함 이 사법부의 어떤 정당성까지 계속 체포영장을 내준 서울 서부지법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당 지도부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법부 플러스 헌법재판소 여기까지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뭐 이 사람들이 다 기울어져 있다 이 얘기에 근거가 될 만한 행보 주장을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가령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을 하더라도 그 이후의 행보나 주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당 지도부가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당의 일원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지금 극우 집회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그 결론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기울어진 어떤 그 좌파 헌법재판소에 의하여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 막 이래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전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 이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상당히 우려되는 쪽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자막 중에서 뭐 극우 유튜버들이 떼돈 벌었다라는 1억 이상 벌었다. 이게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뉴시스에 나온 기사였구나 이게. 슈퍼챗 그 집계가 되거든요. 플레이보드. 예. 거기에서 이제 집계했는데 뭐 신의 한 수였나? 아마 1등이 뭐 1억 1억 2천만 원이네. 예, 벌었다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3 내란 개헌 사태 이후에 후원금만 1억 2천. 와. 그게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도 뭐 다른 유튜버들도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아예 그냥 계좌를 띄워버려요 이게. 와. 그래서 집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슈퍼챗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계좌를 직접 띄워서 여기다가 입금하라고 하면은 뭐 세금은 내겠지만은 이게 그렇죠. 나 이 뭐 증빙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수수료를 안 떼잖아요. 그러면 한 그렇죠. 30% 되거든요. 이제 구글에서 먹는 게. 30%죠. 대략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를 아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버는 돈은 저거보다 많을 거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은 우리 노인분들 돈을 저기서 지금 저렇게 푼 돈들 좀 삥 뜯고 있다. 물론 뭐 부자도 있겠지만은 네.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 그거 유튜브나 이런 네. 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 이 유튜브라는 게 예를 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말씀 드리고 좀 이렇게 이 구독자분들이 보기에 좀 합당한 말이다 그러면 어떤 지지 의사 표명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좀 후원을 하겠다라든지 그게 슈퍼챗의 형태든 뭐든 간에 우리는 슈퍼챗밖에 없어요. 예, 뭐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뭐랄까 광고가 떳떳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형태든 네. 간에 이런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유튜브나 이런 세계로 가면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혼을 낼 때도 슈퍼챗 주면서 혼을 낸다. 그러니까는 뭐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근데 요 이제 얘기가 이제 그 먹히려면은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이제 인터넷 방송의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원래 뭐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도 하는 형태거든요. 돈을 그렇죠. 주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뭔가 가치가 있는 얘기다. 근데 그거 유튜브에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렇게 슈퍼챗의 비중이나 이런 게 높은 이유가 이 모든 의사소통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슈퍼챗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또 나름 그 계좌 열고 이래가지고 또 받고 뭐 이런 게 작동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문법이 지금 다른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저렇게 슈퍼챗을 많이 벌고 있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저 사람들이 그냥 돈 버는 걸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헌정 질서의 유린과 헌정 질서의 지금 붕괴로 이어지는 요걸로 이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한 나라의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거기에 빠져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비즈니스에 지금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동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자기 관제를 요새화 시켜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 혹시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랑 냉소적인 분들이 있을까 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뉴스 비즈니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언론 다 장사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뉴스 비즈니스, 뉴스 인더스트리, 뉴스 산업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뉴욕타임즈도 광고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구독자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독자를 일종의 이제 슈퍼챗이라고 본다면 구독자와 광고의 수익이 적정하게 6대4나 4대6으로 쭉 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광고와 구독자 사이에서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균형을 잡고 둘 다로부터 좀 거리 두기를 하려는 광고주로부터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그러니까 삼성이 가령 우리나라 광고판을 다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한 10% 정도의 광고 시장일 텐데 그 10%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그 신문사 그 대표적인 게 전자신문 아닙니까? 한번 큰 사태가 났었는데 삼성이 안 주니까 다른 데서 다 안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망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이 굴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갈래로 쪼개놓는 거지. 광고 수익원도 여러 갈래, 여러 회사들. 그 다음에 구독자들도 여러 회사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집단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막 슈퍼챗이 막 쏟아지는 게 보여요. 이제 콘텐츠 제작업자들이. 그러면 당연히 돈이 벌리는 방향으로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론 자유가 아니고요. 언론을 입틀막 하는 겁니다. 돈으로. 마치 광고가 돈으로 입틀막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픽스에서도 제가 이 스픽스 정기한 대표랑 이 모델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광고가 훨씬 더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만 하면 모두로부터 다 거리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근데 이 신의 한 수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기본적인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네. 그런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인식 자체도 없는 것 사회적 같아요. 공기의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극우 지지층을 향한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이다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이런 역할, 그게 언론의 모델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언론의 역할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지불이 된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면은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이끌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된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후자의 비즈니스를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음.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데까지 지금 이르는 것이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거라는 겁니다. 이거 뭐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체포가 안 된 것에 관해서 경호처, 공수처, 그다음에 최상목 이 세 주체 중에서 누가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최상목이죠. 최상목이다. 저는 최상목으로 봐요. 최상목이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2명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3명 다 임명했는데 지가 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은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경제였죠.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하고도 상의를 했다라면서요. 그렇지. 이게 네. 지금 윤석열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최상목이 모를까요? 어제 이제 그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체포영장 기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9시 좀 넘어가지고 발표했잖아요. 이거 경찰한테 일임하겠다라고. 그때 원달러 환율 시장이요. 1470원대 뭐 60원대 후반대 있다가 그 발표하는 순간 취소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맞아요. 예. 저도 봤어요. 예. 취소했다가 이제 좀 다시 떨어지기는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정치 이 문제가 거의 모든 경제 문제를 다 잡아먹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또 어제 주식 시장은 또 올랐어요. 또 그렇죠. 미국 증시 뭐 예. 오르고 뭐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외국에서 그거 생중계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그렇죠. 금요일에 체포영장. 근데 이제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가 공수처 빠졌잖아요. 그 생중계를 보면서 외국 외신들의 표현들이 기이하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법 영장을 들고 가가지고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최상목은 여기서 자기가 중립적인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무슨 유치원 선생님처럼 그게 아니라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면 됩니다. 가장 빠른 그렇지. 방법이에요. 그렇지. 경호처장, 네.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3명 직위해제하면은요 나머지는 이미 의지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위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얘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경호처장 입장에서도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박종준이가 여기에서 문 열어주면은 국힘으로부터 이제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는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무조건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체포가 이 사람한테도 이득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네. 체포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주군을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힘한테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직위해제를 하거나 경찰이 체포하거나 이게 최선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안 뚫릴까? 경호처장은 차라리 체포되기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1이라는 최상목이 직위해제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경찰이 공수처랑 경찰이 들고 가서 체포하면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네. 근데 최상목이 이러는 이유가 뭐 임정희 님도 최 씨가 내란 가담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뭐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경제 관료 특유의 우유부단함, 눈치 보기인 건지 뭐라고 보세요? 모든 것에 다 해당될 수 있고요. 두개다 내란에 해당될 수 가담을 있다. 했든지 왜냐면은 그
윤석열이 그렇게 모든 사방에 그렇게 나는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예. 그 믿는 후배고 평소에 상목이라고 부르고 서울법대 8위학번 그 좋아하는 후배한테 뭐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쪽지를 줄 때 그 뭐 두 줄로 써 있는 쪽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두 줄로 써 있는 쪽지를 그 달랑 줘가지고 뭐 그게 지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전에 뭐 열심히 얘기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관료 특유의 우유부단함이 뭐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뭐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지금 최상목이 생각하는 자기의 역할과 이 포지션이 뭐냐? 저는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팀의 팀 플레이를 하는데 하나의 어떤 팀원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임명의 이유가 이거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다 임명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그래도 잘 된 2명은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덜 된 걸로 보이는 1명은 임명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 편의 심기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우리 편의 방침을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도밖에는 제가 볼 때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수사기관이 어쨌든 가지 않습니까? 관저로. 예. 관저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경호처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대통령 경호해야 되니까 경찰에다가 이 인력을 좀 증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해 주세요. 최상목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최상목이 이거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데 경호처가 대통령은 방어해야겠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거기다 대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중이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헌법상의 이 근거가 있는 행위인데 헌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경호처가 근거로 드는 경호법보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에 협조하세요. 이게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 대행으로서의 적절한 행위죠. 근데 그게 아니고 경찰에다가 오히려 이 경호처의 요청을 전달해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달라는데 해주세요. 그래서 경찰 차원에서 그거는 저희가 체포영장 집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마치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을 불이행한 것처럼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그러는 것이고 오히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수사기관에서 경호처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이 협조하도록 경호처에다가 지시를 해주세요. 이랬더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거는 내가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싫고 너무 서로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시는 제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지금 경호처에 대한 무슨 협조 지시나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는가? 그 딱 하나의 기준은 내가 같은 편인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같은 편이 하는 행동을 같이 해야겠어. 이거 하나 외에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와 관련된 뭐가 있든지 간에 아니면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들이랑 같은 편이야. 이 인식이 아니고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뭐 저는 이게 뭐 줄탄핵이 돼서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것도 뭐 일리가 있는 생각이겠지만은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적절한 태도는 전혀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직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 민들레 언론 민들레에 이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최상목은 왜라는 칼럼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 최상목이 어떤 사람인지를 옛날부터 쫙 썼는데 상당히 제가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금융비서관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윤석열하고 최상목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뭐냐면은 미르재단 설립에 최상목이 여러 차례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특검할 때 윤석열이 잡아다가 이제 최상목을 족쳐가지고 다 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소를 안 당했어. 사실 저는 그때 기소를 당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검사 윤석열이 보기에 최상목이 마음에 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훌륭한 관료다라고 이제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경제수석으로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경제수석으로 부르고 이렇게 이제 기재부 장관까지 된 거잖아요. 추경호 다음으로 기재부 장관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평소에 상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나 예, 그러대? 상무가 그러니까
이게 주군에 대한 이게 형동생 관계고 사실상 이게 보수의 그 특유의 그 주군에 대한 모시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항상 이 범죄에 시키는 대로 그냥 딸이 내가 자율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왔던 그 특유의 관료 모피아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성렬이 형을 죽으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있고 근데 가장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최상목은 이게 뭐 사법 처리의 대상은 안 될 수 있을지언정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가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죠.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1번이 윤석열이라면 1.5번 정도가 최상목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수석에다가 지금 기재부 장관 했잖아요. 탈중국 외치고 다녔잖아. 정권 포브스에서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일보에서 칼럼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31개월이 향후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 이 엄청 충분히. 중대한 시기에 충분히.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해 그 탈중국부터 해가지고 딱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30년 동안 대중국 무역 흑자였는데 딱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적자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정치 스탠스가 영향을 안 줬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망하는데 일조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정권의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민주당이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할지 하면 고발을 지금은 했는데 이게 계속 이런 스탠스면 이게 맞느냐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뭐 GDP만 킬러인가요? 실질소득이랄지 인플레이션 생각을 해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인플레이션까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졌고 실질소득이 감소한 때도 있었으니까 실질소득이 감소한 때가 우리나라가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은. 외환위기 같은 거 오면은 네. 그랬죠. 예, 거의 없었고. 근데 이제 뭐 내란죄에 가담한 것 아니냐, 우유부단함이냐, 아니면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 두 가지 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법적 단호함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법 행위를 집행하는 쪽, 공수처 쪽에서 그러면 최상목도 분명히 또 공수처한테 뭐 협조를 해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경호처에다가 지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만 하여간 사법적 단호함이 많이 떨어진다. 공수처장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뭐 한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렇게 사법적 단호함이 떨어지는 이유가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때는 아마 이재명 의원을 지칭해서 그랬을 거야.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범죄의 영역이다 그랬어요. 영상이 남아있어. 2022년에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범죄의 영역이다. 그러면 뭐 뻔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한 것일 텐데 이게 다 범죄거든.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었거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 범죄다. 윤석열도 범죄를 하고 있고 경호처장, 최상목 전부 다 범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법적으로 단호하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그래.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민주주의정이 안 이겼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안 이긴 거야.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뀐 거야. 탄핵 아직 안 당한 거야. 예? 그다음에 깜빵 아직 안 간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 다 동시에 혹시 여지가 있지 않을까? 혹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고문을 뭐 많은 분들이 우리도 지금 빨리 깜빵 가야 된다. 윤석열 깜빵 가야 된다. 제발 희망 고문 좀 그만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희망 고문 당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쪽은 권성동 측이나 국민의힘 측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법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 졌다.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진다는 게 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는 거겠죠. 가령 대선에서 안 진 거냐, 뭐 요거에 대한 생각은 대권 주자들은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에서는 졌겠죠 아마. 대선에서는 뭐 대체적으로는 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선에서 뭐 이렇게 뭐 부활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음 총선에서 나의 운명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권 주자들은 뭐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예. 대권 주자들은 이번에 어떻게 잘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저렇게 하면 뭐 이런 계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면은 한남동으로 달려간 44인의 이 친위대 뭐 이런 사람들, 황야의 무법자들이야? 예, 사실 이런 사람들 뭐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정권 잡는다 이런 생각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영남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영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희한한 사람들. 예. 이 지금 예를 들면 강남이 지역구인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동작이 지역구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경원도 갔죠. 아무튼 예, 뭐 본인이 뭐 다른 계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예, 아무튼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영남이 지역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영남 쪽 대구 경북 쪽은 뭐 한 90%가 갔다 그러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팀의 팀 플레이, 우리 팀이 이런 팀 플레이 할 때 선두에 서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제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 총선이 또 있으면 총선이 있는 경우에 결국은 뭐 이 당원들이 선호하느냐의 여부가 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위기의 시대에 예, 지금도 박근혜 탄핵 때 뭐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 의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의리 결국 뭐 시간 지나니까 의리를 지킨 윤상현 이래가지고 뽑아주더라. 무소속으로 나가도 뽑아주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다 영남권 특히 TK 지역 돌아가가지고 의리 그때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리 지켰다. 이 사진 딱 내밀면은 당원들이 아 그래 이 사람은 의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뽑아준다 이런 생각으로 사서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사진이거든요. 지역구가 저런 상황이 아닌 예를 들면은 김재석 의원 이런 사람들 지금 라디오 이런 데 나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가지고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면 뭐하냐 중도가 다 도망가는데 이런 볼멘 소리 하잖아요. 왜? 자기 지역구에서는 난리 나거든요. 저희가 서 있으면은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은 정치적으로 끝나지 않았다가 되겠죠. 하지만 이 정통 보수 세력으로서의 생명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기 가서 서 있는 저 44명의 계산대로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남 자민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정치 세력의 운명은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자기들의 운명을 그렇게 지금 이 결정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해야 되나? 아니요. 예. 아니,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 데자뷰예요. 옛날에 이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 있었던 건데 이 미래통합당 시절에 보면은 그때도 뭐 지지율이 막 올랐어요. 그때 이게 탄핵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유한국당 초기에는 지지율이 이제 막 10%대 나오다가 점점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막 이거 막 출범하고 그래서 총선이 있었던 2020년 초에 보면은요. 그래도 뭐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뭐 두 정당의 민주당하고 두 정당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말기에 보면은요. 한 5%포인트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서 막 고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만 되면 된다.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황교안 당시 대표가 정강훈 집회에 가가지고 아스팔트 막 우파들하고 막 그러니까 문재인 탄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거기서 막 삭발하고 막 울고 불리고 막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예, 그렇죠. 그 결과가 지지율도 막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착시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103대 18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이 거의 양당제에 가까운 이거는 중도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지층들은 자기들끼리 결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내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요즘은 워낙 약을 많이 파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이제 그거 약발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지한다고 응답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거 막 그 MBC도 하고 뭐 경향신문도 하고 신년에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70대 30이에요. 그렇죠. 예, 70대 30인데 그러면 중도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국힘 지지자들이나 보수층에서는 60%에서 65% 정도가 이거 내란 아니라다라고 응답을 하거든요.
진보라고 자기를 얘기를 한 사람은 85에서 90이 내란이라고 하고요. 예.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75% 안팎이 내란이라고 해요. 진보랑 중도가 딱 동조화돼 있어요 지금. 그러네. 국힘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만 딱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막 어제도 그 방송할 때 막 40% 나왔네 뭐 막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래, 여론조사. 아니, 그러니까 그래 맞자. 예. 실제 리얼미터도 보면 올라요, 약간씩. 예.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래 봤자 선거 치르면은 개박살이에요, 그러니까 개박살. 음. 그게 뭐가 됐든. 근데 보수 TK에 있는 몇 명은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어. 103석, 108석, 맨날 요게.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100석 밑으로 무너지는 순간까지 올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백석 미만으로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어요. 영남 해봐야 뭐 65석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가 진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보수는 승리 전략이 뭐였냐면은 TK에서 중심 잡고 PK가 같이 붙어주고 수도권의 보수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그러면서 이거가 그렇게 이제 그게 이명박 때 그런 포지셔닝이었거든요. 보수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보수가 너무 이 연령대로 보면은 70세 이상, 65세도 아니야. 요즘은 거의 70세 이상으로 보수 우위가 나타나. 그 밑에는 보수 우위가 안 나타나요. 심지어. 그렇더라고요. 60대도 아니더라고. 60대도 아니야. 60대 60대도 초반하고 아니야. 후반도 다르고 65세도 이게 반반이고 70세 이상인데 이게 생물학적 퇴장은 매년 30만 명씩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의 지지자들이 매년 30만 명씩 사라지는데 그럼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유입이 안 돼. 20대 탄핵을 아니 계엄을 한 거를 누가 지지를 하겠어. 그렇지. 보수 정당은요, 이거는 선거 치료가 한 5번 져야 돼요. 그러면 전국 선거에서 이게 왜냐면은 예전에도 2014년에 지방선거는 비겼거든요. 9대 8로. 근데 비겼는데 그 다음에 2016년 총선 지지, 2017년 대선 지지, 2018년 지방선거 지지, 2020년 총선 지지 하면서 그때 다시 이제 잿더미에서 보궐선거 2021년 보궐선거 하면서 보수가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5번, 6번 져도 이게 이 윤석열 이 계엄은 내란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네.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치료를 당해봐야 된가 이거 선거를 치러봐야지 그때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이제 울며불며 그때 이제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들 중반 제 딸도 이 정도인데 그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중고등학교 때 세월호 참사 그리고 좀 커서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완전히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20대 중반에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겨울 눈 맞아가며 키세스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잊혀지겠네. 이건 안 잊혀져요. 이거는 마치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들처럼 이거 평생 가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라는 게 여러 정치학 논문을 보면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결정돼요. 부모의 성향과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하지만은 아직도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안 변해요. 그렇지. 특히 이제 40대 이상은 그냥 그렇지. 내가 뭐 중도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찍는 정당이 있어 솔직히. 그렇지. 민주당을 찍든 국힘을 찍든 그러는데 20대 때 이들이 어떤 정치적 경험을 하고 내가 했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국힘은 망했어요 지금. 솔직히. 망했어. 예. 2014년 세월호 참사도 박근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그리고 난 다음에 내란을 일으켜. 그런데 저렇게 뻗대고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해 본 일이조차 없는 일 아닙니까? 야.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어. 제가 이제 좀 쉬어 가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가 끝납니다. 체포영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수사관들이 이제 대통령의 팔짱 딱 이렇게 끼면서 팔짱 끼면서 자 가시죠 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 쏙 수그리고 끌려 나가면서 이제 영화나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드라마는. 찌질하게 재판 과정까지는 안 나오지. 그렇죠. 끝나고 이렇게 그 후일담 비슷하게 주인공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이러면서 이제 축배 들고 이러면서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영화가. 그렇죠.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제 뭔가 또 2부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건 가상 현실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현실을 지금 20대는 물론이고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도 저 우리라고 하기에는 저는 또 그 뭐 중간 세대입니다만은 자꾸 그런 식으로 뭐 빠져나가지 마시고. 이 한참 윗세대인 우리 네. 최경영 기자님도 겪어본 일도 없고 본 적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처음 봤어. 이런 게 처음 어딨냐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전두환보다 더한 인간이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이거. 진짜 황당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탄핵은 아주 뭐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잠시 이 광고를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또는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련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할 때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은품이 바뀌었군요. 예, 사은품 바뀌었어.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할 때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밍할 필요가 없는 쿠폰을 보내드리는 거구나. 예, 좋습니다. 새 이벤트 혜택. 예, 이거 빨리 체포시키고 우리는 따뜻한 어디 몰디브 가가지고 많이 또 먹어야죠.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광고. 예, 스픽스 커나가고 있네요. 두 번째 광고는 전국 1000여 개 이상의 꽃집과 제휴를 맺어서 어디라도 3시간 이내 스피드 배송되는 화환 배달입니다. 화환. 뭐 경조사랄지 뭐 이런 때 쓰이는 화환이랄지 꽃다발, 이벤트 뭐 이런 것도 좋겠네요. 연중 무휴 365일 고객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가격이 최저가 화환인데 43,000원부터 해서 59,000원, 79,000원, 1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주문으로만 해당되는 가격이고요. 스픽스 구독자라고 전화하시면 1,000원 추가 할인 이벤트 진행한다고 합니다. 화환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게 쫙 하나, 전화번호 있구나. 1688에 3525, 1688에 3525. 여기 다 광고판이 있었군요. 1688에 3525입니다. 체포는 설마 탄핵되고 저는 탄핵은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될 것 같거든요. 탄핵되고 체포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나리오를 제가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예. 예. 1번 시나리오는 내일 체포되는 거예요. 내일 체포된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영장이 나오는 거를 전제를 해서 예. 왜 그러냐면은 국힘의원들이 그러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저기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재투표를 해야 돼요.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은요 이거는 안 돼요. 이게 저거랑 달라요. 대통령 탄핵하고 달라요. 제 적이 아니라 제 석이기 때문에 제 석이야. 들어가가지고 이게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지키러 가면은 이거 두 개 통과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부담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싹 들어갔을 때 내일 경찰이 전격적으로 치고 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요. 다음 주 화요일,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윤석열이 헌재 변론하러 나온대요. 그쯤에 나온다고 그랬었지. 뭐 아직 봐야 되는데, 근데 현재 변론하러 나왔을 때 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지. 변론하고, 그러니까 하러 들어가는데 잡을 수는 없고, 그렇죠. 나오는 거 이제 하고 나오는 거. 그러면 그게 제일 스무드할 것 같아. 경호처랑 붙기야 하겠지만은 거기 지금 관저에 있는 것만큼 500명씩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소수 인원일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 특공대가 가가지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압도적인 인력으로 그냥 제압할 수 있어요. 헌법 재판소 둘러싸면 되는 거지 뭐. 윤석열이 이거를 모를까? 그래서 또 쫄보라서 안 나올 가능성도 안 나올 있어요. 가능성도 예. 있어. 어차피 뭐 질 건데 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예. 그래서 이제 설 연휴 직전이나 직후에 요 정도의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정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탄핵까지 보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나리오가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탄핵은 될 것 같은데 탄핵까지 되고 체포되는 거는 정말 모냥 빠지는데. 문양 빠지긴 하죠. 예, 모냥 빠지고 그리고 그 좋은 한남동 관저에서 한두 달을 더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거기서 지낸단 말이야. 월급이 2억이 넘어. 근데 이게 뭐 체포영장을 받은 거를 예. 뭐 지금 뭐 공개를 안 했으면 모를까 네.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모를까 이것도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체포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집행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이렇게 자기 집이 어쨌든 산에 있는 거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요새를 만들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으면은 체포영장은 집행할 수 없는 거구나. 이 선례를 만들면 뭐 이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만에 하나 요 한 100년 이내에 그쵸? 100년 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도 200년 민주주의 역사에 트럼프가 됐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근데 미국도 근데 한 네. 200년 역사에 희한한 대통령 많습니다만은 그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긴 하지. 예, 이상한 대통령도 많은데 아니 초대 대통령이 노예를 한 서너 명 데리고 있었지.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 노예를 서너 명 데리고 있었지. 예. 그렇죠. 그리고 뭐 하여튼 희한한 얘기하면 뭐 미국은 뭐 끝도 없는데 예. 근데 어쨌든 저렇게 해도 그게 막았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했다 이거를 남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의 치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을 저기 있는 동안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시점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겠죠. 시점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고 그럼 말씀하신 시나리오 중에는 내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그러네. 한다고 하면은 내일이 제일 좋네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기동대 그리고 특공대를 다 동원해서 기동대는 밖에 있는 극우시위대를 막고 특공대는 들어가 가지고 이 뭐 경찰 쪽에서 나오는 뭐 여러 얘기를 보면은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 경호처를 조각조각 내 가지고 계속 끌어내고 그 버스에 태워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예, 예. 계속 끌어내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여럿이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끌어내고 뒤늦게 막 온 이 현역 의원들은 기동대가 막고 시위대건 뭐건 막고 경찰 버스로 막고 기동대가 막고 그리고 특공대는 계속해서 빼내고 체포하고 그 과정에 경호처장, 경호차장 그 외에 이제 경호처 간부들은 바로 체포하고 이렇게 돼갖고 와해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뜯고 들어가든 깨고 들어가든 도끼로 뭐 부수든 4인 1조가 돼서 끌어내든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하는 이 분명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라는 거를 남겨놔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교훈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한 사흘 전에 강주한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있어요. 제목이 윤 대통령이 가르쳐준 체포기법. 그래서 어떻게 윤석열을 체포를 하느냐.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4명씩 한 명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그렇지. 했다라고 했잖아요. 사지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인력 한 명마다 그렇죠. 경찰 4명이 붙어가지고 한 명씩 들고 나오면 된다. 200명, 800명만 가면 되네. 예, 그러니까 예. 뭐 300명이면은 1200명,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3, 그렇죠. 40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고 필요하면은 이제 도끼를 쓰고 케이블 타이거와 그렇죠. 묶고 야구방망이 다 들고 가고 야구 방망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는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 윤석열 네가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아 이런 칼럼 내용인데 어쨌든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군사 정권 하듯이 하라고는 너무 무지막지하고 예? 군사 정권 하듯이 하라 그러면은 버스 태워가지고 저기 파주나 일산 쪽으로 간 다음에 그때는 버스밖에 없었는데 거기다 사람 태워놓고 사람 그냥 놔두고 돈도 없이 그냥 너 알아서 다녀 뭐 이게 군사 정권 하듯이 그리고 사람 잡아들였던 거거든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 그때랑 지금이랑 네. 심지어는 경찰 버스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경찰 버스가 그 닭장차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철망이었지. 그쵸 철망으로 예. 돼 있지만 네. 지금 뭐 경찰 버스가 그러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네. 제가 이제 단적인 예만 들어도 예. 그 의경들 그때는 전경이고 지금 의경이지 않습니까? 복장도 다르고 심지어 방패 재질도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버스에 들어가면 무조건 맞았잖아. 닭장차. 네, 무조건 맞았어. 그냥. 방패 재질도 달라요. 방패 재질도.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최소한 그렇게 뭐 경찰이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세상 만물 모든 위에 경찰이 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네. 최소한 경찰이 강약 약강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강각 약약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노동자 대하듯이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각 약약은 되라. 그러니까 네. 뭐 약자들에게 그렇지. 약자들에게는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어. 약자들에게 예를 들면은 이 시민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면은 경찰이 막 무슨 뭐 시끄럽게 합니다. 지금 집회를 해도 아직 시민들이 덜 모여서 지금 탄핵 찬성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경찰이 에워싸고 막 빨리 해산하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서슬퍼렀던 경찰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폴리스 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평화 집회 보장하고 막 이래요 지금. 지금 웃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좋다 이겁니다. 대통령은 강한 존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은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에요.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지금 자원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 동원하고 현직 대통령이니까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강한 어떤 그러한 자원을 똑같이 동원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필요한 거죠. 강각 양약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예. 언제나 해피님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힘냅시다. 우라가 치밀어 너무 힘든데 위안이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블링컨 이거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근데 예. 그 블링컨도 예. 블링컨이 하는 얘기보다 거기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기자. 하는 얘기가 더 대단하더만요. 확실했지. 예.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뉴욕타임스 에드워드 왕. 기자가, 예. 손 들고 블링컨과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사실은. 그렇죠. 기자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 정부가 그렇게 이게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러한 독재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완전히 북한이나 이런 독재 국가가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처음부터 꿰뚫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축혀 세워졌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딱 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죠. 이거는 할 말이 없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던지는 질문 같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으로는. 미국 정부에도 그리고 미국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기자는 근데 이게 사실은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사가 이게 뭐 특별하게 뉴욕타임즈 기자가 뭐 뛰어나서 이런 거를 쓴 게 아니고 제가 본 기사가 2011년 11월 기사예요. USA 투데이에 미국을 괴롭히는 친미 독재 정부의 역사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나라가 소개가 됐어요. 니카라가 소모사, 이란 팔레비, 필리핀 마르코스, 한국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대한민국 박정희. 예, 그래서 친미 독재 정권이 미국에게 얼마나 해가 됐는지. 이란 팔레비는 그 네. 혁명 일어나기 전에 왕조. 그렇죠. 팔레비 왕조. 요 네 정보를 드립다 까는 거야. 드립다 까는 거. 근데 USA 투데이는 이제 뉴욕 타임즈와 비교해서는 현격하게 차이 나는 대중지거든요. 중학생들이 봐요. 중학생들이 시사 신문으로서 보는 게 USA 투데이고 뉴욕 타임즈는 미국의 이제 거의 뭐 식자층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2011년에 USA 투데이가 이렇게 쓴 기사.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언론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가 집권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워싱턴 DC 정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형편없는 독재자가 어떻게 우리 우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들고 나오냐? 이 골치 아픈 놈들. 어떡하지 이거? 박정희 전두환처럼 어떻게 확 그냥 할 수도 없고 북한이 앞에 있고 막 이러니까 속으로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신없으신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뭐 도와주지 않을까? 트럼프도 초록이 동색이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속으로.
트럼프 제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트럼프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최상목이나 몇몇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국익을 팔아먹을까 봐 저는 걱정돼요. 뭔가 크게 양보를 하거나 트럼프 그렇지. 체제에 그렇죠, 인정받기 그렇죠. 위해서 네. 트럼프는 그냥 장사꾼이에요. 니네가 뭘 하든 네가 나한테 이득만 되면은 뭐 대충 엄청나게 뭔가를 양도받고 그냥 약간 립 서비스 해주는 맞아. 거 있잖아요. 맞아.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최상목이 되게 위험해요. 제가 보기 이 사람이. 맞아. 1월 20일인가 취임식이 1월 20일. 예. 1월 20일이죠. 그 전에 체포라도 확실히 돼야 되겠다. 예? 절대 끌면 안 되겠네. 예. 그거를 지금 극우 시위대와 이 그러니까 이 극우 사이드에 제가 볼 때 이게 뭔가가 있는데, 뭔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기원을 찾아가 보면은 서방에서 성공한 코드거든요. 중국 적대시해가지고 맞아. 그걸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집권하고. 그쵸, 연결해가지고. 그게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렇죠. 예. 근데 원래는 이게 한국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코드인데, 그렇죠.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 시도하는 요런 코드고 지금 이 극우 시위대에서 애용하는 지금 이 선전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스탑 스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탑 더 스틸이라는 게 트럼프가 좋아하는 문구고, 왜냐면은 내 표를 훔쳐갔다. 네? 그렇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문구인 거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우리나라 데모 보고 야 이거 훌륭하네 뭐 이랬다는 거 네. 아니야. 트위터에 지금 X로 이름이 바뀐 X에다가 자기 계정에 그 사진을 보고 와우. 야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구호가 저기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거를 막 이렇게 지금 구호를 만들어 갖고 흔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봐라 이거고, 이게 우리 한편이야 이거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거야. 아유 한민족인가? 그렇죠. 그리고 극우 시위대, 이거 극우 네.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망상이죠. 그냥 망상 시나리오가,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거는 무슨 짓을 해도 최상목이 다 팔아먹어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트럼프가 부정선거 수사를 도와준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트럼프가 이거를 해명을 해준다, 밝혀준다. 극우 집단은 그걸 믿는 거구나. 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로죠, 0%죠.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집회 나가보면 원래 전통이기도 하지만은 태극기 성조기를 2개를 흔들고 있고 뭐 이런 정신이 이제 이런 시나리오와 엮여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흔들었어. 그렇죠. 이게 망상들이 합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기는 하지만, 이런 망상들의 시도가 이 최상목 등의 이런 엘리트 레벨로 가서는 요게 무슨 연결고리를 형성해줘야 정치적인 이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친밀한 무슨 관계를 형성하는 것까지는 해야겠다. 요런 걸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짧게 하나만 얘기하는 게, 미쳤어. 그 이재명 대표가 워싱턴 포스트였나? 얼마 네. 전에 인터뷰인데 내가 한국의 트럼프다. 아, 이렇게 그 얘기를 이야기했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다면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검찰 정권의 탄압을 받고 사법 리스크가 많은 거는 이재명하고 트럼프랑 닮았어. 그런데 이제 내란 선동하고 이런 거는 또 트럼프하고 윤석열하고 닮았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유리한 대로 지금 약간 떼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지금 나름 가까워지려고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든 최상목이든 뜯어먹을 게 있으면 이쪽 거 뜯어먹다가 또 이재명은 또 이재명 친한 척하고 또 뭔가 협상을 해서 말이야 딜을 하려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예. 여기까지 최경련의 정치분석이었고요. 김준일,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